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할아버지를 설득해 미군으로서 베트남에 있던 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었어. 그중 상당수가 초자연적이거나 평범이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X와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베트남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공유해줘. 나도 그 주제에 대한 이해가 한정적이라. 먼저 간단한 배경을 설명할게. 우리 할아버지 시점. 징병되어 베트남으로 보내진다. 이등병 보병.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키가 작다. 딱 160만큼 작다. 땅굴지로 배정된다. 지상에선 폭발물과 덫을 해체하고 지하에선 베트콩이랑 싸우고 땅굴을 부순다. 할아버지 소대에 있는 또 한 사람, 히스패닉계 혼혈인 그 남자는 키가 작다. 할아버지보다 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았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땅굴지로 배정되었다. 그들은 함께 어메이징 지저 어드벤처를 떠났던 것이다. 난 농담이고, 그들이 목격한 것 중 몇 개는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공포스럽고 정신을 갉아먹었다고 한다. 첫 번째 이야기. 땅굴을 청소하고 파괴하기 위해 파견된다. 후진 손전등, 총검, 폭발물 야간, 그리고 오래된 리볼버를 장비했는데, 왜냐하면 M1911은 땅굴 청소에 쓸만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듯. 기본적인 임무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이미 2번 정도 해봤었다. 땅굴은 베트콩 땅굴치고도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 함정이나 베트콩은 발견하지 못했다. 땅굴은 거의 버려진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은 모퉁이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부비트랩이나 무장한 괴한을 계속 경계한다. 땅굴의 더 넓은 구역에 도달했기에 그들은 더 이상 기지 않고 반쯤 선 자세로 걸어간다. 땅굴 저편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땅굴이 강으로 이어지거나 물이 가득한 동굴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다니엘은 방 반대편으로 손전등을 비춘다. 엄청나게 커다란 거미가 4마리 정도 있는 것을 본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놈들은 30cm보다 길었고 각각 60에서 90cm 정도 되는 길이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중 3마리가 서로 뭉쳐 있었고 하나는 무리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할아버지는 거미라면 질색이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 사람 다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다. 그냥 거미만 바라보면서. 이건 약 2분 동안 계속된다. 할아버지는 뭉쳐있는 거미들에서 눈을 떼고 홀로 있던 다른 놈을 바라본다. 놈은 그곳에 없었다. 놈은 그곳에 없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봤고 왼편에서 거미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다. 비명을 지르며 놈을 향해 총을 쏜다. 놈은 다가오는 속도조차 늦추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미친듯이 땅굴 밖으로 기어나갔고 다니엘이 바로 뒤를 따른다. 다니엘은 땅굴을 통해 다시 올라가는 동안 방 안에 수류탄을 까놓는다.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해 거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소리 지른다. 그들을 따라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수류탄에 맞아 죽었거나 그냥 추적을 포기한 듯했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한 후에 그들이 들어간 땅굴은 애초에 베트콩이 만든 것조차 아니었고 그 거미들이 만든 땅굴이었던 게 확실하다고 말했어. 두 번째 이야기. 이번 건 짧은 거야. 다시 한번 베트콩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 지하로 기어들어간다. 땅굴 속을 웅크리고 걷다가 그닥 숨겨지지 않은 부비트랩을 발견한다. 그건 작동하면 전갈이나 뱀떼가 풀려나는 그런 종류의 덫이었다. 할아버지와 다니엘은 잠시 멈춰서서 선택의 시간을 갖는다. 함정을 해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알고 보니 아주 어려웠던 듯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선지 굉장히 복잡했다. 맹독을 가진 죽음의 동물들을 풀어주는 것 말고는 해체할 방법을 몰랐다. 그들은 그냥 함정째 폭파해버리고 땅굴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보기로 결정한다. 멀찍이 뒤로 물러나서 대강 그 방향 쪽으로 수류탄을 던진다. 기다린다. 약간의 부수적 피해가 있은 후 함정은 사라졌고 계속해서 전진한다. 그들이 이전에 함정이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수류탄의 폭발로 드러난 또 다른 땅굴을 발견한다. 새로운 땅굴에서 1.5m 길이의 진해가 나와
그들을 지나쳐 땅굴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조tka 다 JPG. 거미떼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건 사양이었다. 그들은 폭탄을 설치하고 땅굴 밖으로 황급히 기어나간다. 땅굴에서 나오는데 성공했다. 상당히 동요하긴 했지만 무사히. 첨부한 사진은 내가 베트남 진해라고 검색했을 때 구글이 첫 번째로 띄워준 사진이야. 글 쓰는 게 늦어져서 미안. 현실 세계의 일을 좀 처리하면서 하느라. 세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사실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할아버지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 하나였어. 전쟁이 막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는 다른 중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정글에서 야생 원숭이 무리를 본 이야기를 들려준다. 개소리야. 베트남에 원숭이가 어딨어?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숭이들을 봤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군인을 마주치면 돌을 던져댔기 때문에 놈들은 바위 원숭이라고 불렸다. 붉은 털로 뒤덮여 있었고 키는 보통 150cm 정도였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지어낸 얘기거나 착각한 거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밤중에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날아드는 돌에 잠을 깼다고 말한다. 그들이 조사하러 나갔을 때 그들은 놈들에 의해 매복을 당했고 알고 보니 원숭이들은 매우 강해서 2명의 군인을 죽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놈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 본인도 별 희한한 것을 다 봤었던 걸 생각하면 의아한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정글에서 나온 거대한 뱀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다. 네 번째 이야기. 베트남전 중반 몇몇 땅굴을 정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땅굴에 기어들어가기 시작한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베트콩들이거나 물 흐르는 소리겠지. 땅굴을 계속 통과한다.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진다. 젠장, 이건 물소리가 아니야. 근처에 아마 베트콩들로 가득 찬 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을 매복 공격한 후 땅굴을 터뜨리기로 결정한다. 리볼버를 꺼내 동굴 깊숙이 돌격한다. 널찍한 방으로 빠져나온다. 크고 하얀 눈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미친, 뭔 베트콩들이 이렇게 많아. 손전등을 들어올리자 할아버지는 놈들이 베트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놈들은 키가 100에서 120cm 정도 되었고 마르고 하얗고 큰 눈과 귀를 가졌다고 한다. 놈들은 각자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떤 옷은 시체에서 약탈한 게 분명해 보였고 다른 놈들은 그냥 누더기를 두르고 있었다. 놈들은 할아버지와 다니엘에게 쉬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땅굴 깊숙한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다. 할아버지와 다니엘은 그 광경에 살짝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른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난쟁이와 관련된 라틴 아메리카 미신에 대해 나불댄다. 그들은 결국 그냥 밖으로 나와서 땅굴이 버려졌다고 보고한다. 올린 사진은 라틴 아메리카의 노음이라는 듯해. 이제 이상한 이야기 몇 개만 더 남았어. 다섯 번째 이야기. 이번 건 사실 땅굴이랑 관련이 없어. 휴일,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었다. 다른 군인 몇 명이 더위를 식히려 근처 강으로 내려간다. 약 30분 후 한 군인이 돌아와서 강 속의 무언가가 그들 중 한 명을 공격했다고 비명을 지른다. 이런 젠장. 그들은 소총과 응급처치 키트를 챙겨 강으로 달려간다. 3명의 군인이 강둑에 있다. 한 명은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고 다른 2명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말을 빌리면 무언가가 그의 왼쪽 다리를 완전히 뜯어내버렸다고 한다. 이제 피로 붉게 물들어버린 강을 바라본다. 그곳에서 거대한 뱀 또는 장어와 같은 생물이 헤엄치는 것을 본다. 약간 노란색이고 옆면에 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었다. 말하길 지느러미가 달린 거대한 곰치처럼 보였다고 한다. 이런 미친, 도대체 저게 뭐야? 그들은 놈을 향해 총을 쏘았고 놈은 저 멀리 강 아래로 달아난다. 그들은 그 남자를 캠프로 데려왔지만 도중에 출혈로 죽고 만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와 다니엘이 또 다른 땅굴로 들어가려 할 때였다. 막 들어가려는 찰나
땅굴 안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포효 소리가 들려온다. 할아버지는 마치 용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고 말한다. 모두 화들짝 놀란다. 근처에 있던 장교를 쳐다봤지만 그 장교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말한다. 정말 고맙다 이 개새끼야. 이 터널은 다른 터널보다 더 심각한 듯했다. 거대한 개미와 거미로 가득 차 있다. 족같은 거미들. 아무튼 할아버지는 계속 기어 들어간다. 그들이 더 멀리 기어 내려갈수록 울부짖는 소리가 더 자주 들려온다. 족가, 난 아직 더 살고 싶어. 바로 그 자리에 폭탄을 설치하고 터널 밖으로 내뺀다. 그들이 다시 기어 올라갈 때 갑자기 터널이 미친듯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서둘러 지면으로 올라왔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흔들리고 있었다. 폭탄을 작동해 터널의 대부분을 파괴한다. 이윽고 울부짖음과 흔들림이 멈춘다. 다음 건 좀 더 길어질 수도. 길고 아마 지금까지 중 가장 이상하고 믿기 힘들 거야. 7번째 이야기. 내가 가진 마지막 초자연적 이야기야. 당시엔 나도 믿기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거의 확실히 진심으로 이야기했을 거야. 그때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고 완전히 슬픔에 잠긴 듯 보였거든. 전쟁이 끝나갈 무렵 또다시 땅굴을 소탕하러 간다. 지금까지 소름 끼치는 벌레는 나오지 않았다. 기어 들어가던 도중 그들은 이 터널이 무슨 동굴 같은 곳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동굴을 조금 탐험한다.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동굴의 통로 중 하나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깨닫는다. 다니엘의 조명도 할아버지의 조명도 아니었다. 이런 젠장. 그들은 리볼버를 움켜쥐고 그 통로를 향해 걸어간다. 할아버지가 말하길 둘은 밝은 색상의 처음 보는 식물로 가득 찬 밝은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빛은 동굴 천장에 구체에서 나오고 있었다. 밝은 색깔의 새들이 사방을 날아다니고 있다. 여긴 씨발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할아버지와 다니엘은 약간 둘러본다. 할아버지는 수박만한 뾰족한 붉은 과일과 밝은 노란색 무릉덩이를 포함한 많은 것들을 발견한다. 마치 환각이라도 보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들은 방의 뒤쪽으로 향한다. 돌 재단을 발견한다. 돌 전체가 피로 얼룩져 있고 돌 주위에 칼과 기타 도구 몇 개가 놓여 있다. 그들의 호기심은 공포심으로 바뀐다.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 돌아선다. 그러다 그들은 멈춰선다. 인간형 파충류처럼 생긴 놈들 5마리가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로는 놈들은 키가 160cm쯤 되고 거뭇한 녹색이며 비늘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무슨 로브 같은 걸 입고 있는 듯 보였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와 다니엘은 그 생명체들을 향해 총을 쏜다. 한 놈이 쓰러지고 다른 한 놈은 고통에 괴성을 지른다. 방이 엄청나게 밝아지더니 할아버지는 기절한다. 할아버지가 깨어난다. 동굴의 주요 지점으로 돌아와 있었고 할아버지와 다니엘이 내려갔던 통로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니엘도 옆에 누워있지만 거의 간신히 숨이 붙어있었다. 할아버지는 이 땅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다니엘을 동굴 밖으로 끌어내며 땅굴을 통해 다시 올라온다. 다니엘을 끌고 땅굴에서 나간다. 부대원들이 다니엘을 붙잡았고 그는 치료를 위해 후송된다. 다니엘을 동굴에서 끌어낸 후 할아버지는 동굴에서 본 것에 대해 기억해낸다. 할아버지가 말하길 시야가 다시 한번 검게 변했고 그 다음 이틀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른 소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고 한다. 간신히 말을 했으며 말을 굉장히 더듬었고 마치 쉘쇼크 상태에 빠진 것 같이 보였다고 한다. 할아버지 또한 치료를 받기 위해 후송된다. 이틀 후 거의 회복된 할아버지는 돌아가서 소대원들에게 다니엘에 대해 묻는다. 알고 보니 다니엘은 땅굴에서 끌어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던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무너진다. 그 직후 전쟁이 끝에 도달했다고 해. 할아버지는 그 일이 있은 후 딱 2개의 땅굴만 더 파고들었고 그 후로 지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싫어하게 됐어. 동굴 탐험, 곤충, 도마뱀, 심지어 죽은 후 땅속에 묻히지 않게 화장해달라고까지 말했어.
나는 할아버지에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충류 외계인의 사진을 보여줬고 그걸 본 할아버지는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어. 검은색이 부족한 것만 빼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라. 할아버지가 들려준 전쟁에 관한 초자연적 이야기는 이게 끝이야. 너희들도 아는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줘. 켄터키주의 작은 산간 마을 외곽에 살고 있다. 마을의 중심은 우리가 있던 비교적 작은 산에 기슭에 있다. 도로 하나가 산 위로 굽이쳐 올라가고 집들은 몇백 미터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맨 위에는 물고기가 가득한 저수지 내지 인공 호수가 있다. 강은 저수지에서 나와 마을을 지나서 더 큰 자연 호수를 향해 산을 따라 흘러내린다. 내 집은 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있고 강이 내 뒷마당을 가로질러 흐른다. 가장 친한 친구 리로이는 길 따라 가장 높은 집에 산다. 5월에 리로이의 집과 내 집 사이 숲에서 같이 낚시를 한다. 자정이 넘은 시간, 오전 1시쯤 강 한가운데 바위에 앉아 낚싯대를 한 번에 2개 혹은 3개씩 들이운다. 리로이는 나뭇가지 위에 앉아 뿌리에 숨어있는 잉어를 잡아보려고 열심이다. 숲 깊은 곳에서 미친듯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리로이는 거의 나무에서 떨어질 뻔한다. 울부짖음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우리 위치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수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듯했다. 리로이와 나는 서로에게 불빛을 비추고 서로를 응시하며 5분 정도 귀를 기울인다. 마침내 리로이가 입을 연다. 미친, 스라소니가 얼마나 굶었으면 저러냐? 우리는 웃었다. 나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긴 했지만 1시간쯤 후 짐을 싸기 시작한다. 나는 잉어와 농어를 쿨러에 채워놓고 있고 리로이는 나무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다. 리로이가 있는 나무의 밑동은 강 건너편에 있었으므로 도로와 집이 있는 이곳으로 오려면 나무에서 내려와 강을 헤쳐나와야 했다. 그가 보이지 않았고 덤불 속에서 몸부림치는 소리만 들려온다. 다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비명을 지른다. 앤드류! 낚시 도구 상자에서 보위 나이프를 꺼내 강을 건너 그에게 향한다. 그가 강 건너편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울부짖는 소리는 미친듯이 시끄러웠다. 마침내 강을 건너가 기름 랜턴에 불을 붙인 다음 덤불에 투척한다. 유리가 깨져 그로부터 불길이 치솟고 덤불 몇 개가 불타기 시작한다. 리로이가 나무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팔에는 긁힌 자국이 있다. 그게 뭐였던 간에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불을 밟아서 끄고 그곳에서 내뺀다. 우리가 달리고 있을 때 리로이가 소리친다. 그건 스라소니가 아니었어. 그건 빌어먹을 스라소니가 아니었다고. 더 가까웠던 내 집의 현관 포치로 달려간다. 내 여자친구를 깨워서 보안관에게 전화하라고 한다. 리로이의 셔츠가 찢어졌기에 벗으라고 했고 가슴 전체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그의 가슴에는 크고 붉은 자국이 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 강하게 내려치기라도 한 듯 사람의 손자국과 비슷했다. 심지어 각 손가락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각 손가락으로 보이는 자국의 끝에는 마치 그놈이 동물의 발톱이라도 가졌던 것 마냥 긴 상처가 나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진정하려 하며 어떤 장난꾸러기 애가 장난이라도 치는 거라며 합리화하려 한다. 나는 혹여나 미친 사람일까봐 걱정한다. 한 카운티 너머에 교도소가 있었기에. 총과 랜턴을 챙긴다. 보안관이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쨌든 쿨러와 낚시도구를 가지러 가야 했으니 내 이웃인 초키 삼촌이 내 삼촌도 아니고 본명도 아니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뿐. 우리가 소리치는 걸 듣고 총과 랜턴을 들고 나온다. 강으로 돌아가서 내 장비를 찾는다. 리로이의 장비는 여전히 강 건너편에 있었다. 쿨러가 넘어져 있고 물고기가 바닥에서 파닥거리고 있다. 우리 둘 다 쿨러를 넘어뜨린 기억이 없었다. 물고기 몇 마리가 없어져 있었다. 우리는 9에서 10마리 정도를 잡았지만 바닥에서 파닥대는 물고기는 고작 서너 마리 뿐이었다. 물속으로 돌아갔다기엔 강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전에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물고기를 다시 물속으로 던진다.
이쯤에선 신경 쓰지도 않았다. 물고기야 또 잡으면 그만이니까. 강을 헤치고 다시 돌아온다. 초키 삼촌은 우리 뒤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한다. 그는 70대 중후반 정도로 나이가 많았다. 숨죽이며 중얼거리는 게 날 불안하게 만들었다. 리로이가 공격을 받았던 곳으로 가 그의 장비를 찾는다. 진흙을 확인한다. 내 부츠 자국, 리로이의 부츠 자국, 그리고 빌어먹을 인간의 맨 발자국. 리로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아주 창백하기 짝이 없었다. 초키 삼촌이 숲속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야, 이 자식들아, 죽고 싶지 않으면 퍼뜩 튀어나와. 숲속에서 민기적거리지 말고. 울음소리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하류로 향한다. 진흙은 풀과 덤불로 변했고 발자국이 사라진다. 그 일이 일어난 덤불을 찾는다. 그곳엔 작살난 사슴이 쓰러져 있다. 앞다리가 없고 가슴이 찢겨 열려있으며 깊은 상처가 여기저기 나있다. 리로이와 나는 메스꺼워했고 초키 삼촌이 소리친다. 이놈 이거 아직도 살아있어. 아니나 다를까 불쌍한 사슴은 아직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렇게 확장된 동공은 태어나서 처음 봤다. 마치 동공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내장의 냄새가 너무 역했고 리로이와 나는 아직도 헛구역질을 하고 있다. 초키 삼촌이 3006으로 녀석을 끝장낸다. 총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진다. 아주 멀리서 다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초키 삼촌이 또 소리친다. 잡히면 큰일 날 줄 알아. 이거 나쁜 짓이야. 니들 이것 때문에 감옥 갈 수도 있어. 등등. 초키 삼촌이 우리를 부르며 리로이를 팔꿈치로 치더니 전방에 랜턴을 비춘다. 또 발자국이다. 리로이 닥쳐. 이거 봐. 발자국을 따라 숲으로 들어간다. 이 시점에서 로치 보안관이 우리를 따라잡아 합류한다. 발자국은 반대 방향, 덤불 쪽으로 향한다.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놈이 온 곳으로 가는 거지 그놈이 향했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다. 다시 놈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는 있지만 초키가 총을 쐈던 때 이후로 울부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로치는 다시 쏴보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들에다 초키가 우리 행렬에서 좀 벗어난 곳에 자작나무를 쏜다. 놈이 우리 뒤 불과 수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울부짖는다. 우리 모두 화들짝 놀랐고 나는 지난번처럼 내 또 다른 랜턴을 덤불에 투척한다. 다시 불이 타올랐고 우리 모두는 잠깐 동안 보았다. 창백하고 채모가 하나도 없는 남자가 나무 사이를 질주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로치를 제외한 우리 모두가 그 방향으로 총을 갈긴다.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 로치가 흥분해서 소리 지른다. 쏘지마! 쏘지마! 리로이, 초키, 그리고 나는 탄창의 모든 탄을 퍼부어버린다. 우리 넷은 모두 등불 불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겁에 질려 있었다. 모두 총알을 장전하고 숲에서 걸어나와 우리 물건들을 챙긴 다음 오늘 밤은 이만 집으로 향한다. 다음날 모든 3명의 보안관과 나, 리로이, 초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이 다시 숲으로 향한다. 사슴이 사라지고 없다. 초키가 쐈던 나무를 찾는다. 어제 그놈을 향해 난사하던 방향에 있던 한 나무의 뒤가 잘리고 긁혀 있었다. 사슴이 뿔러내는 흔적은 확실히 아니었다. 이 자국들은 깊게 패여 있었다. 초키가 총을 쏘았던 나무 뒤쪽에 거의 모든 나무들에게서 이러한 흔적들이 발견된다. 그놈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덤불을 헤치고 그놈이 달려간 방향을 수색한다. 우리가 총을 쏘았던 쪽의 나무에 총알 구멍이 몇 개 있는 것을 발견한다. 덤불과 풀 속에서 마치 멧돼지가 지나가면서 낸 길 같은 걸 발견한다. 피가 떨어져 있다. 우리가 놈을 맞췄거나 놈이 사슴을 이곳으로 끌고 간 듯했다. 일렬로 길을 따라간다. 앞에는 리로이가 있고 그 뒤로는 나,
19살쯤 먹어 보이는 부보안관, 초키, 다른 부보안관, 마지막으로 로치가 따라온다. 우리 모두 소총을 장전하고 준비해놓는다. 멧돼지길은 숲 끝까지 이어져 있다. 끝은 산의 가장자리였고 거의 직각에 가까운 낭떠러지가 있었다. 끝도 없는 나무의 골짜기가 아래로 펼쳐져 있다. 아무도 저곳에 살지 않는다. 아무도 저곳에 가지 않는다. 저곳은 누구의 땅도 아니었다.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밀주업자와 사냥꾼들 뿐이다. 놈이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기엔 너무 높았다. 우리는 숲에서 도망쳐 나온다. 보안관이 수색을 종료한다. 그놈이 산을 올라 우리 숲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을을 통하는 것 뿐이었다. 리로이와 나는 별일 아니라며 털어버리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겁에 질려있다. 초키는 마을의 술집에서 여행하는 하이커들에게 숲속의 사이코에 대한 얘기를 항상 들려주고 강을 절대 건너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제 아무도 강을 건너지 않는다. 리로이와 나는 아직도 그 같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 때때로 그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도 한다. 강 이쪽 편에서 그 소리가 들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리로이의 긁힌 상처는 몇 카운티 떨어진 병원에서 동물에 의한 상처로 치료받았어. 우리가 마을에서 놈을 보았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공격당한 건 유일했지. 심지어 일부 하이커들은 마을로 돌아오면서 강 건너편에서 소름 끼치는 남자가 자기들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 첨부한 건 내가 찾은 것 중에 놈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이미지야. 손에 달린 눈만 빼고. 다시는 그 놈을 찾아 나서지 않을 거야. 리로이는 아직도 가슴에 놈이 새겨놓은 희미한 흉터가 있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지만 강은 건너지 않고 항상 총을 가지고 다녀. 생각해보니 그 이후로 폭발하는 무언가를 지니지 않고는 숲에 발을 들인 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 초키 삼촌은 사슴 때문에 헛구역질했던 우리를 여전히 놀리곤 해. 진짜 그걸 목격한 게 이 사건에서 최악의 부분이었다니까. 나는 사슴을 사냥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본 적은 수도 없이 많지만 태어나서 그렇게 훼손당한 사슴은 본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 녀석은 다른 죽은 사슴과는 냄새가 달랐다니까. 그 냄새는 썩은 냄새였어. 고작 몇 시간 동안 죽어갔던 게 다이기 때문에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냄새는 끔찍했다고. 초키 삼촌은 아주 웃기는 영감탱이야. 마을엔 에팔리치아 트레일에서 마을로 와서 바에서 잠을 자고 쉬어가는 하이커들이 있는데 그는 오는 하이커들 모두에게 그 강을 건너지 말거라. 강 너머의 숲엔 사이코가 살고 있어. 만약 그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길에 있는 마지막 두 집 중 하나를 두드리거라. 그 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고 있을 게야. 라고 말하곤 했어. 하지만 누군가가 내 집에 와서 그 사이코가 그들을 쫓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마을로 꺼지라고, 놈을 내 집으로 유인하지 말라고 말할 거야. 놈이 다시는 우리에게 시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로이와 나는 아직도 숲 저편에 트리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린 한 번도 거기로 돌아가지 않았어. 심지어 화난 대낮에도. 나는 아직도 그 강을 건너는 게 너무 무서워. 마을에서 온 몇몇 사람 밀주업자들은 항상 그곳 오두막으로 갔었지만 그런 사이코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초키 삼촌이 노망났다 생각하더라. 하지만 그들은 나무에 난 깊은 자국과 멧돼지가 만든 듯한 길을 봤다고 인정하긴 했어. 멧돼지는 그런 산 높은 곳에서 살지 않아. 언젠가는 한 20명 정도를 모아서 트리 스탠드를 챙기러 가볼지도.